예, 돈이 되는 생각 머니 넣지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코인은 웨이브 또는 웨이브즈라고 불리는 코인인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과 관련돼서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볼 순서는 첫 번째는 웨이브 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전쟁 특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전쟁 특수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이어질 것 같은지, 그 세 가지의 주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 웨이브 코인은 2016년 6월 7일에 러시아의 알렉산더 샤샤 이바노프가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 개발자가 한 7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를 뭐 개발하고 전송하고 거래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역할 자체로 보면 좀 이더리움이 하는 역할하고 거의 똑같죠. 아마 그래서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다 라는 별명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웃긴 게, 사실 이바노프는 국적이 우크라이나고요.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부테린의 국적이 오히려 러시아입니다. 뭔가 약간은 좀 언밸런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웨이브가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 방식이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인데, 지분 증명 방식 중에서도 얘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 아니라 리스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임 지분 방식은 최고 노드 수가 정해져 있다,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리스 지분 증명 방식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다. 그 정도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처음 시작할 때 4월 5월 ICO를 먼저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한 2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은 ICO 모금액이 그 정도로 컸다고 하네요.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17년에 스위스에서 웨이브스 플랫폼 AG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성장세는 꽤 훌륭합니다. 저는 2018년 7월에는 웨이브의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시총이 48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살펴보니까 2022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약 3조 6천억 뭐 남짓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체 순위가 41위 정도가 됩니다. 불과 4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시가총액이 10배 넘게, 12배 정도 뛰었다고 보면 되죠. 이 정도면 상승세는 꽤 훌륭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2020년에는 러시아의 엑스포뱅크라는 곳에서는 그 웨이브를 담보로 대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준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러시아 이더리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세나 추세로는 완전 탄탄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코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전쟁 특수냐? 일단은 먼저 러시아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면 러시아 코인은 쫄딱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특수를 받았냐? 자, 전쟁과 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것도 이제 옛날 전쟁과 지금과 또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전쟁 터지자마자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자마자 26일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 암호화폐 기부를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USDT, 테더죠. 그걸 전송받을 지갑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하니까 하루 만에 500만 달러 이상, 한 우리나라 돈 60억이 넘겠죠. 500만 달러 이상이 기부금이 하루 만에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내 그 NGO들, 비정부 기구들, NGO들이나 자원봉사 단체도 계속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전쟁이 터지면 금융기관, 금융시설 자체가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은행 전산 업무로 진행이 되는데, 전산이어도 한 군데 서버가 문제가 되든 꽉 파게 되면 은행 거래 자체가 이제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핸드폰을 통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금융을 다 이어가는 그런 거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코인 업계 큰 손들도 꽤 이제 기부나 응원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중 FTX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FTX 이용자들에게는 $25 지급하기도 했고요.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 비탈릭 부테린, 발음이 비탈릭도 역시 계속 자기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도읍시다라고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쪽만 그랬냐?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쪽도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특히 금융 제재까지 들어갔으니까 러시아의 금융 시장 자체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더 몰리게 된 거죠. 실제로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 쪽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 터지니까 확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암호화폐 지갑만 1200만 개가 넘는데, 전쟁 직후에 수신 잔액이 28조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쟁 때 갑자기 들어온 그런 돈이 아니라 러시아 국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러시아 국민들의 암호화폐 지갑에 28조라는 돈이 있는 거죠. 꽤 시장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 제재가 들어가니까 루블화 가치는 이제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니까 2월 17일에 2,900만 루블이 거래가 되는데, 전쟁 나자마자 3억 루블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즉 전쟁 터지고 금융 제재가 일어나니까 러시아의 기존 금융보다는 바로 암호화폐 쪽으로 사람들이 다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웨이브의 차트는 또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잠깐 살펴보니까, 침공 당일인 2월 24일에 그때도 약간의 상승세는 있었지만 어제 최종 종가가 11,6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몇 번 펌핑을 좀 받았지만 3월 10일에는 고가 38,2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좀 조정받아서 아까 그래도 33,000원 좀 넘는 것 같은데 30,000원 이상이니까 전쟁 이후에만 3배 이상이 뛰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 특수를 받은 아주 그런 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쟁 특수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지속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웨이브 쪽에서도 호황을 계속 누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전쟁은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초단기적으로 확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늪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서방 유럽 국가들은 자기네 군대를 직접적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도 아니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또 간접적으로만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융 제재에 넘어서서 이제 원유 수입에 대한, 또 에너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수입 제한을 이야기를 했죠. 사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러시아 전 GDP에서 원유가 14%를 차지하고 천연가스까지 같이 한다면 전체 에너지만 해서 러시아 전체 GDP의 40% 정도가 에너지 수출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걸 막자라는 의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전쟁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침공했을지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에서도 나왔지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3%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석유 화학 제품 다 해도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자기들 산유국이고 자기들이 원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3% 정도는 없어도 되는 거죠. 충분히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양이 절대적입니다. 대략 수치를 잠깐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전에까지 40%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 원유 역시 25%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고,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다 막아버리게 되면 사실 그 나라 러시아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제재 자체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는 전체 원유 들어온 게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정유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타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산 원유가 그렇게 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양도 별로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3개월 정도의 비축량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원유 쪽으로는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지만 가스 쪽으로는 약간은 이제 그 움직임 좀 있죠. 우리나라가 그 가스를 가지고 오는 게 워낙 멀리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액화, 리퀴드 시켜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가스, NG가 아니라 리퀴드 내추럴 가스, LNG로 가지고 오는데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전체 우리가 가지고 오는 양의 6.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일 많이 가지고 카타르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요. 카타르산 LNG가 2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호주가 2위, 러시아는 6.2%로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6.2%니까 아주 절대적인 양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금융 제재를 넘어서 이제 에너지 제재로 넘어가는데, 에너지 제재는 현재 쉽지는 않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과 맞춰가지고 이제 푸틴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우리 석유하고 전에 가서 좀 사줘. 그러니까 중국이 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길도 뚫어놓은 것도 있고, 물론 그게 아주 큰 절대적인 양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모양새 자체는 우리 중국으로도 팔게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푸틴이 원하는 것처럼 생각만큼 빨리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약간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근데 장기화되면 피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전쟁 끝나야 되는데, 어찌됐건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웨이브 코인 역시 지금과 같은 호황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미 전쟁 터지자마자 3배 올랐는데 이후로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진짜 말하기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예측은 아무도 못하겠지만 이미 시작하자마자 3배는 올랐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런데 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금융시장, 금융 흐름 자체 불안하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쪽으로 약간 의지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도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암호화폐 자체가 탈중앙화를 선언하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사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상승도 어렵겠지만 갑자기 확 꺼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제 혼자만의 예상을 좀 한번 해보고요. 분명히 저 혼자만의 예상일 뿐입니다. 그냥 이제 보합세로 좀 지켜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코인을 좀 살펴봤네요. 오늘 웨이브, 지금까지 웨이브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머니러즈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